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4 불균형 비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균일한 단면을 가진 봉에 비틀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식들을 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 불균일한 경우, 단면이 불균일한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비틀림 각 공식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균일 단면 구간에 각 구간에 일정한 토크가 작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A, B, B, C, C, D 각 구간 내에서는 단면이 균일하고요. 그리고 각 구간에 일정한 토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체 비틀림 각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전에 인장 압축일 때 불균일한 경우에 어떻게 구했죠? 구간별로 내부 충력을 구해서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를 각각 구한 후 합쳤죠. 그래서 비틀림 각도 동일합니다. 구간별로 비틀림 각을 계산한 후에 더하면 돼요. 한번 문제를 봅시다. 그럼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구간 A, B, B, C, C, D로 나눌 수 있다면 각각의 구간별로 비틀림 각을 구하려면 그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각 중간에 어떤 토크가 발생하는지를 구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CD 사이를 자른 거죠. 이렇게 자르면 이제 T1, T2, T3는 살아있고 오른쪽 부분이 잘려나간 후 이 내부에 발생하는 토크를 TCD라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냥 이 방향으로 일단 정의를 해놓고 만약 답이 플러스로 나오면 방향이 맞는 거고요. 답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른쪽 법칙에 의해 이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방향. 그럼 T3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T2 플러스 방향, T1 지금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럼 이 그림 B의 평형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부터 만약에 계산하면 T1 플러스 T2 마이너스 T3 플러스 TCD는 0이다 라고 되겠죠. 그럼 얘를 TCD는 꼴로 나타내면 TCD는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T2 플러스 T3가 되겠죠. TCD를 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BC, 요 중간을 주르륵 잘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다음과 같이 T1과 T2가 살아남고 내부에 토크 플러스 방향으로 TBC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식이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플러스 얘 플러스니까요.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T1 플러스 T2 플러스 TBC는 0이다. 그럼 그 식을 또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TBC는으로 나타내면 TBC는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T2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A, B 구간을 자른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또 TAB라는 내부 토크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식은 간단히 T1 플러스 TAB는 0이 되어서 이 식을 가지고 오면 TAB는 마이너스 T1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각 구간별로 발생하는 토크들을 다 구한 겁니다. 평형방정식을 통해서. 그러면 비틀린 각은 어떻게 구하죠? 비틀린 각 식을 알잖아요. 그리고 비틀린 각 식은
뭐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IP분의 L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토크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각각 구간별로 만약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T1, Y2, Y3를 다 더하면 되겠죠. 이런 토크로 인해 발생하는 비틀림 값을 n개라면 n개를 더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비틀림 각의 일반 공식은 모든 비틀림 각을 각 구간별로 각 구간 1에서 n까지 있을 때 다 더하면 된다. 근데 각 구간별로 발생하는 토크 T 그리고 각 구간별 길이 각 구간별 재료가 다르다면 전단 탄성 계수 그리고 각 구간별 IP값 이 경우에는 구간별로는 단면이 같지만 구간이 다른 부분에선 단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면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IP 값이 달라지겠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 2를 한번 봅시다. 경우 2에서는 앞에 것에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죠. 이번에는 단면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 아까는 구간별로는 적어도 단면이 일정했는데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단면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 컨티뉴어스하게. 그리고 대신 일정한 토크가 작용하는 경우. 토크가 하나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틀림 각을 구하려고 하면 각 구간별로 비틀림 각을 구한 다음에 합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구간별로 비틀린 각을 다 구해서 더하면 되니까 만약에 그 구간을 dx라고 한다면 dx 구간 여기 구간에서 발생하는 비틀린 각을 구하면 얘도 이제 d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원래 식이 g ip dl인데 그쵸? 근데 토크는 일정하죠. 토크는 모든 축 내에 일정하게 t가 작용을 해서 t는 그대로고 l은 미소 길이를 했으니까 L 대신 dx를 썼고 G는 동일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컨스탄트한 G를 쓰면 되고요. 대신 IP는 어떻게 되죠? IP 값은 우리 IP가 어떻게 돼요? 식이? 반지름이나 지름에 관련한 식이죠. 근데 지름이랑 반지름이 이 단면이 A점에서 얼만큼 떨어졌냐에 따라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x에 대한 식이 되겠죠. 결국 x에 따라 반지름이나 지름이 정해질 테고 반지름이나 지름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IP가 변하겠죠. 그래서 IP는 결국에 x에 대한 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비틀린각 어떤 미소 길이에 대한 비틀린각을 그 미소 부분에 대한 비틀린각을 구하려고 하면 그때 변하는 값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t는 일정, g 일정, x는 dx가 되고 ip는 ipx란 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 값을 0에서 l까지 적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결국에 전체 비틀린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t파이가 이 식이었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된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경우 2랑 비슷한데 연속적으로 변하는 단면인데 토크가 일정한 게 아니라 토크도 연속적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TB라는 토크가 주어져 있고 이제 TA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크고요. 결국에 멈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스몰 t라는 애가 요 x의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면서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앞에서는
t가 이런 스몰 t가 없었기 때문에 t가 일정했지만 이번에는 t도 x에 대한 함수로 바뀌겠죠. 이 경우에는 보면 x에서 멀어질수록 토크가 작아지네요. tx라는 함수가 되니까 결국에 얘도 또 미소량의 그 엘리먼트의 비틀린 각을 0에서 L까지 적분을 하는 건데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부분 바로 경우 2에 보면 이 t가 tx가 된 것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x에 따라 토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식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 식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또 x에 따라 이 t 값이 이 스몰 t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식은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 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테이션, 제약 조건은 항상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선형 탄성이고 재료가 단면 변화가 아주 작은 경우에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예제 오늘은 두 개일 거예요. 예제 2개를 한번 풀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구조물이 있는데 기어네요. 기어. 그래서 지름 D가 있고 속이 꽉 찬 강철주 ABCD에 토크가 작용을 하는데 A는 자유 베어링이다.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얘가 토크가 이렇게 각 기어에 다른 방향으로 물렸을 때 각 축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최대 전다 능력이랑 기어 BD 사이의 비틀림각, BD 사이에 여기에 발생하는 총 비틀림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려봅시다. 일단 자유물체도를 그려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는 경우 1에 해당하는 거죠. 오늘 배웠던 경우 1. 예를 들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우 1. 경우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은 자르면 됩니다. 잘라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라보면 되겠죠. 우리는 이 B에서 D까지의 발생하는 비틀림각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여기를 잘랐을 때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고 그래서 CD 구간의 토크 정의해주고 T1과 T2만 살아남죠. 그러면 또 T1은 어떻게 해요? 방향이 플러스죠. T2는 마이너스, CD는 플러스. 그러면 T1 빼기 T2 플러스라고 했었는데 TCD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면 쭉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TCD는 어떻게 돼요? T2 빼기 T1이 되네요. 근데 이 T1, T2, T3는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75다. TCD는. 그럼 플러스로 나왔죠? 플러스로 나왔으니까 이 방향이 맞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부분을 쭉 따른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T1 플러스 TBC는 0이 되니까 이 식도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에 TBC는 마이너스 T1 그리고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75. 그러니까 사실 TBC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던 거죠. 이 방향. 그래야 당연히 평행이 되겠죠. 왜냐면 T1이 이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었다면 평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냥 봤어도 당연히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5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전다 능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전다 능력 구하는 식 또 소환하면 되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 이
식에 의해서 각 구간별로 최대 전달 능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BC 구간 그리고 CD 구간의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해보면 사실 단면적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축의 단면적이 똑같은 게 사실 토크가 큰 쪽이 많이 받겠죠. 결과적으로 BC 구간의 토크가 셌었잖아요. 크기가 275로. 그러니까 51.9메가파스칼이 나오고 CD 구간은 175밖에 안 들기 때문에 33메가파스칼이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제가 뭐였죠? 각 구간에 작용하는 최대 전달 능력을 구했고 기어 BC 사이의 비틀림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틀림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비틀림 공식을 쓰면 되는데 비틀림 각 공식 그러면 이제 IP 값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IP 값은 32분의 파이 D제곱이고 당연히 D가 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구했죠? 각 구간별로 토크를 구했고 각 구간별의 길이는 알고 있고요. IP는 아까 앞에서 구했고 G도 물체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제 상수로 주어졌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제 각 비틀린 각 BC는 토크 BC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였다는 거. 그리고 비틀린 각 CD는 토크 CD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토크 CD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였다는 거. 이거 오네요. 플러스죠? 왜 여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값도 여기선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선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틀린 각은 부호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파이 BC랑 파이 CD를 더하면 마이너스 0.216 라디안이랑 0.0110 라디안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걸 도로 바꿨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BCD는 비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봤을 땐 그래서 B, C, D라고 하면 아까 CD 구간은 플러스 방향으로 토크가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하고 이쪽 방향으로 비틀림 각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BC 구간은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비틀려졌을 거예요. 그 사실 서로 비틀린 각이 다른 겁니다. 그 방향이. 근데 이것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비틀려진 것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 만약에 이렇게 돌아간 비틀린 각과 이렇게 돌아간 비틀린 각이 같다면 크기가 같다면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라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 요 끝점과 끝점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사실 중간에서는 오른쪽으로 비틀렸다 왼쪽으로 비틀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합해보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예제 3.5는 지름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테이퍼봉 그런데 토크는 일정한 이런 경우에 봉 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고 봉의 비틀림 각에 대한 공식을 구해라. 이거는 앞으로 잠시 가면 경우 2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경우 2. 경우 2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경우 2에 대한 문제. 그러면 봉 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최대 전달 능력 구하는 식 바로 나오죠. 다음 x 이제 소환하면 결국에 파이 d 세제곱분의 16t. 그렇죠. 근데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t가 지금 일정하잖아요. 그럼 t는 일정하면 타우 x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가 작아져야죠. 그러니까 d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최대 전달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A에서 B 사이에서 D가 제일 작은 경우가 어디예요? 요 A 포인트일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A가 제일 작으니까 D가. 그래서 결국에 이 D에다가 DA를 넣은 파이 DA의 세제곱분의 16D가 최대 전달 능력이다. 그럼 순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최대 전달 능력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 가장 바깥쪽에 최대 전달 능력이 크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단면이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경우에 내부에서 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최대 전달 능력이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전달 능력이 제일 크다라는 거고요. 안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근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 토크를 봤는데 같은 토크를 봤는데 하나는 이렇게 크고 하나는 이렇게 작을 때 그때 누가 더 전달 능력을 많이 받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안으로 갈수록 작아지지만 결국에 맨 겉면에서 받는 전달 능력은 이 단면적이 클 때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두께가 크면 똑같은 토크를 이 면적이 다 골고루 분할해서 받겠죠. 근데 두께가 작으면 이 작은 면적으로 그 토크를 다 견뎌하게 되면 당연히 전달 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응력이라는 거는 면적에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얇기 때문에 얇으면 그만큼 동일한 토크를 줬을 때 전달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는 봉의 비트링각에 대한 공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비트링각에 대한 공식은 이거죠. 파이는 GI B분의 TL인데 이 경우에는 T는 일정하고 변하는 게 뭐죠? L.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dx별의 모든 d파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려면 네, 여기서 L은 L 대신 dx가 들어가고 G는 그대로죠. 모든 재료가 같으니까 전단 탄성 개수 같고 IP는 X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이 X에서 떨어진 거에 따라 반지름과 지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면적이 그리고 그것을 0에서 L까지 적분하면 된다. 그러면 뭐 dx는 dx 그대로 쓰면 되고 이 IPX식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차 방정식으로 이 D가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식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까지 L이고 Y의 변화량은 제일 클 때 여기가 DB 여기가 DA니까 DB 빼기 DA 하면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거밖에 X 플러스 Y절편이 DA에서 시작할 테니까 DA 하면 중간에 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X에 대한. 그러면 D를 알았으니까 IP 구하는 식이 3B2분의 파이 D제곱이었고 D 4제곱이었고 그럼 이 D에다가 우리가 구한 이 D식을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을 이 IP에 대신 넣어주고 X에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상수는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결국에 0에서 L까지 다음과 같은 식을 적분을 하면 구할 수 있게 되죠. 끝입니다. 근데 이거 적분 어떻게 하냐? 어렵죠? 치환하고 해서 적분해야 될 텐데 고체역학은 지금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부록에 적분표를 이용을 하면
이미 적분을 해놨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적분은 이렇게 된다라는 적분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죠. 얘가 이런 형식이죠. 딱 그러면 DA가 A이고 L분의 DB 빼기 DA가 B일 때 라고 치환을 하면 결국에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B에다가는 이식을 넣고 A에다가는 DA를 넣고 하고 정리를 잘 해주면 결국에 파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된다. 여기가 이제 답인데 우리는 또 늘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과연 이 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이번엔 베타를 DA와 DB의 비율이라고 하고요. DA분의 DB, 이 반지름의 B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A 쪽에 IP 값은 당연히 32분의 파이 DA의 4제곱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 식들을 에다가 적절히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가 됩니다. 반대로 이 값을 한번 여기다 넣어보세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결국에 이 식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식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만약에 베타가 1이라면 베타가 1이라는 뜻은 뭘까요? DA랑 DB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DA랑 DB가 같다. 그 말은 이런 균일 단면 공인 경우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경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여기 넣어보시면 베타가 다 1이니까 분모도 3이고 분자도 3이 돼서 결국에 1이 되고 요 식만 딱 남죠. 이 식이 뭐예요? 균일 단면봉의 피트링각 공식이잖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만약에 베타가 2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타가 2라면? 그 말은 DB가 여기 DA가 이렇게 있으면 쭉 L만큼 지나가면 DB가 DA의 2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 2배로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베타가 2죠. 그럼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어보시면 3 곱하기 5, 8, 2는 4, 플러스 2, 플러스 1. 뭔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오나요? 작은 숫자가 나오나요?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비틀린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값은 컨스턴트 하니까 비틀린 값이 작아지겠죠. 베타가 커지면. 베타가 커지면 파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렇죠. 베타가 크다라는 거는 1보다 크면 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니까 두꺼워지잖아요. 이런 균일 단면봉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틀린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